법무부 장관님, 예, 네, 아까 그 12.3 내란 관련해서 법무부는 내란 직후에 바로 대검에서 간부 소집 문자를 공지했습니다. 계엄 해제까지 아마 여러 시간 동안 간부들이 대검에 모여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명백히 이 합동수사본부가 계엄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거죠.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다면 두뇌 역할을, 법률적 조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검찰이 하게 예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란의 실행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소집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집 관련 그러니까 12월 3일 화요일 6시부터 12월 4일 12시까지 대검 과수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해서 소집 관련 통지 문자, 소집 후 회의 등 활동 내역, 수발신 통신 내역, 청사 입출입 내역, 개인 차량 및 택시 이용 내역, 관용 및 업무용 차량 일지, 구글맵 타임라인, 청사 입출입 CCTV 자료 등을 오늘 3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인해 갖고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질의와 더불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감사에는 수많은 기관 증인과 외부의 증인, 참고인을 이 자리에 국회의 국감 협조를 위해서 오시도록 해놓은 채로 우리가 또 한쪽이 뭐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시게 되면은 또 상대방 측도 마찬가지로 발언을 하게 돼서 이 우리끼리의 난타전이 국민 보기에 몹시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 질의 시간은 주질의 및 신문을 마쳤으니까 다음은 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보충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보충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명 인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이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출신 학교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김현지 씨. 그런데 우리 장관님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 안 적보다 훨씬 더 안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김현지 씨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과연 저분이 5분으로 했습니다. 5분이라고. 7분씩. 어디에서 오신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뭐 특별히 그런 면에서 제가 궁금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시장의 참모 도지사로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시면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같은 정부의 강조로서뿐만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라도 지금 실제로 찾아보려고 하면 장관님은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온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중학교 어디 나왔는지, 태생은 어딘지, 대학교도 지금 상명대학교다 무슨 대학교다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 정도로 논란이 많은 부분을 기본적으로 성장조차도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투명인간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도대체? 아니 확인해 보실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혹시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까 투명인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업무와 뭐
특별히 관련 있는 분이 아니시고 아니요,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뭐 출입국 관리라든지 이런 걸 다 관장을 하시는 곳이고, 아니, 물론 그렇죠. 뭐 주민등록을 국민 개개인의 만 이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많은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뭐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동네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안 궁금하세요? 아니 법무부장으로서 그런 점에 관련해 더구나 장관님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 국민적 논란이 있고 심지어는 저희 당이 김현기 제보센터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붙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 정도로까지 나오면 법무부 장관님이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 안 해주셔 좋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아니 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아니, 다만 법무부의 업무라는 김현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장관이 성남시장이나 도지사나 또는 당 대표 할 때 이재명 대표의 부자진으로서 매우 유능하고 매우 청렴하게 아니 일했다는 건 잘 그분이 알고 어떤 있습니다. 분인지를 온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해서 언론이든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제가 말씀드린 야당이 전국에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일 정도인데 법무장관이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그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고 저도 어느 정도 신사에 가서 알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정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쌍방울에 몇 년까지 있었습니까? 예? 쌍방울에 몇 년까지 재직하셨습니까? 쌍방울에 몇 년까지 있었다는 게 몇 년도까지 재직을 하셨냐? 무슨 뜻이죠? 쌍방울에 이사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사회이사. 예, 몇 년까지? 사회이사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 제가 좀 짧게 좀 질문이 길었어요. 예. 부지사 취임하기 전까지 전까지 계셨죠? 얼마까지 있었? 그런데 그 당시에 쌍방울에서 나오고 나서도 쌍방울 법인카드, 쌍방울 승용차 사용한 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문제가 돼서 상당히 그때 좀 곤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쌍방울이라는 회사에는요 우리 이화영 그 전 부지사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 지낸 지금은 민정비서관인 이태형, 이재명 경기지사 고문변호사 김인숙, 이재명 경기지사 정책수석인 국회의원 조계원 이런 분들이 다 쌍방울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갖고 쌍방울에 나오자마자 경기도 소위 평화부지사로 가셨잖아요. 대북사업 담당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자 화면 하나 잠깐 좀 떼어주세요. 화면 좀 주세요. 지금 2019년도 11월까지 800만 불이 건너가고 2019년도 11월 달에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방북 공문이 넘어갑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주 미세한 걸 가지고 전체의 본질을 자꾸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님이 쌍방울과 맺은 관계, 전후 관계, 돈이 건너간 시점, 공문이 넘어간 시점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 혼자 한 거다. 무슨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이 광대한 하늘을 손바닥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이 엄중한 어마어마한 사건 800만 물이 건너가고 도지사의 방북이 결정된 이런 사업에 관한 검찰 수사를 받으시면서 아까 1,800원짜리 소주 드셨다고요. 연업회 몇 점 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진술을 바꿀 만큼 이화영 지사 그런 식의 살아오셨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것은 사후에 이 사건의 본질을 덮기 위해서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그냥 동성애 가시는 거예요. 아까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셨지만 설주환 변호사 지금 정인의 진술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김현지 씨로부터 전화통화 받고 변호사 해임됐다라는 그만뒀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설주환 변호사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변호사 오셨는데 이분 이후에 아까 박상용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때 결정적인 진술이 엄청나게 나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화영 부지사님의 부인하고 설정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가 병원에 뛴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연합의 한 조치를 가지고 진술이 바뀌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습니까? 그 사이에 쏟아진 어마어마한 기사와 어마어마한 본인의 행동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다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희 같은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합의 한 조치를 덮으시겠다고요? 1,800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5월 29일 날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은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쌍방울이 자기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정황은 수도 없이 그런 정황을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치검찰이 경기도를 5만 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5만 건 압수하고 수백 건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로 하여금 김성태가 해외에 도주했을 때는 잡지도 않고 있다. 김성태가 해외 도주에 들어오자마자 저로 하여금 그 전에 모든 그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 바꿔내기 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100회 이상의 진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회유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 쌍방울 측 변호인들이 수 사람이 동원되어졌고 그 자리에서 지금 저 뒤에 있는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도관들을 교모하게 따돌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저와 김성태 측 변호인들의 단독 면담 또 저희를 사면 못하는 줄 아세요? 사면하면 공범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사면되실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면하는 순간 공범이라는 저는 사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최혁진 위원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자꾸 이제 김현지 보좌관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김현지 보좌관이 무슨 악행을 했다라는 뉴스라도 나왔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을 자꾸 탈탈 털고,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 통일교가 권성동과 국민의힘 인사들한테 돈을 줬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나눠 먹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예? 그 다음에 김건희, 계부, 김충식이 어디까지 권력 남용을 하고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게 대한민국을 망쳤으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좀 궁금해야 할 것을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우리 검사들이 각 부처에 파견 많이 나갔는데 장관님께서 이제 부처들이 요청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관님께서 한 번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늘어났어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변호사만 7명이 있고 고문 변호사만 13명인데 검사까지 파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파견 검사 늘려가지고 한 게 사실 문정권 털기 한 거 아니었습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표적 감사하려고 한동안 나가지 않았던 검사를 내보냈던 거죠. 제가 점심시간에 부처 몇 군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네 왜 자꾸 검사 파견을 요청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검사가 와 있으면 최근에 어쨌든 인권의식이나 이런 게 높아져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이 늘었대요. 부처들이 많이 힘들답니다. 근데 파견 검사가 오면 수사를 해야 될 검찰과 공조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검사 파견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소송을 내는 건데 그 소송을 만약에 검사 출신들이 와가지고 검찰청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민간에서 정부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에 검사까지 와가지고 검찰청과 공조까지 해주게 되면 대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이런 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의 권한이 과도해져서 민간을 침해하는 일에 검사들이 개입되는 일이 없게끔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PPT에 올려주시면 넘겨주세요. 어미중 검사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미중 검사건. 검찰이 보안 수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 어미중 검사건은 쿠팡 사건 관련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거를 갖다가 자기가 증거를 조작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중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인데
법무부에서 혹시 사법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이고요. 제가 지금 다음 PPT 좀 주세요. 박상현 검사 여기 나와 있죠. 대북송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비의 의혹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최재현 검사 여기 청문회 나와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는 자기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 굉장히 중대 사안이죠. 3개의 출처입니다. 한국은행, 신한은행, 고무줄로 묶여 있는 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인사청탁의 의혹이 있는 건데 3군데 루트로 의심되는 것들을 갖다 묶어버리거나 분실했으면은 증거가 인멸된 거잖아요. 그죠?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보고도 안 하고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행을 저는 자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번에 마약 합수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최대 의혹은 인천지검이 마약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의혹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지난 4개월 동안 검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검찰이 법무부가 내부 감찰을 통해서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감찰을 제대로 하겠는가? 감찰의 결과에서 범죄 행위가 나와야 이후에 사법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약간이라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거나 저렇게 자인한 사람들은 장관님 저는 그 철저하게 공수처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엄벌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니까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 40명이 집단적인 항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명까지 하면 특검 조사가 제대로 될 건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많은 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 3일 대형 시기에 우리 법무부에 파견 나와 있던 주요 검사 간부들 지금 남아있으면 누구로 남아있는지 그 사람들 명부를 저희 의원실로 다 보내주시고요. 이후에 어쨌든 사법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장관님께서 좀 가져주시고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철저하게 감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감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정부 이후에 마약 합수부도 구성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검에 감찰하는 팀도 또 새로 구성된 분들입니다. 전 좀 믿고 좀 기다려 주시고 만약 뭐 관봉 사건 같은 경우 좀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전 하다가 하면 저희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지난해 그 12월 3일 내란 계엄의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질의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 순서입니다. 5분입니다. 박상용 검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오늘 오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화영 증인이 뭐라고 했냐면 수원지검에서 본인을 검찰청으로 매일 불러가지고 주말도 계속 부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상용 증인이 지난번에 이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중에는 접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접견하는 것을 다 구치소에서 하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 조사받는 것을 선호해서 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대질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화영 증인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주말에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치소를 통해 가지고 이화영 증인의 이 한 6개월치의 접견 기록을 봤어요. 보니까
박상용 증인의 말처럼 이화영 증인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3번씩, 4번씩 다 접견을 합니다. 구치소에 앉아가지고 변호인 접견도 하고 일반인 접견도 하고 매일 접견이에요. 무슨 대기업 재벌보다도 더한 접견 횟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6월 달만 볼까요? 2023년 6월 달 그 무렵이 쌍방울 대북 송금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그 진술이 나온 시기, 그 시기도 매일 변호인하고 또 개인하고 자유롭게 접견을 합니다.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주말에밖에 불러가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화영 증인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증인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백혜령 경정 파견해가지고 수사시키고 동부지검에서 마약 사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민정수석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예. 그저께 저녁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받은 내용을 대검에 전달했습니까?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예, 뭐 대충 언론에 보도낸 그런 내용 정도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달하였습니까?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서면으로요? 네네. 그 서면 제출해 주시죠. 네. 지금 대통령이 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해가지고 이 수사 지휘를 남발하고 있어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이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자인 대통령이 개별적인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만큼은 검찰청법이 폐지돼서 공소청법이 되든 중수청법이 되든 대통령이나 다른 권력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을 지금 대통령이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이런 법률 위반 사항 명백하면 탄핵 사유 아닙니까? 대통령은 뭐 아시는 것처럼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에 의해 갖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저를 통해서 그러한 저는 뭐 지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원론적인 어떤 당부를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니까 오늘 또 무슨 수사 지휘를 하신 줄 아십니까?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엄벌하라. 국회에서 고발이 필요한 사안까지도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엄벌하라는 수사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 국회에 나오는 증인들 중에 지금 나와가지고 진술하는 사람들 또는 불출석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아닙니까? 다 보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나오는 증인한테 위증으로 엄벌하라.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수사지휘하는 것 정당합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선회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수사지휘 이런 것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이나 그 전전임 대통령께서도 엄중한 수사를 당부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위생침해 사범 이렇게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것이지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구체적인 사건을 꼭 찍어가지고 사건 지휘한 적은 없어요. 박근혜 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도 여러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어쨌든 차원의 어떤 당부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신 사건 지휘를 하신 그 공무원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유괴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런 대상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거나 처벌하라
라는 그런 일반적인 지시나 당부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피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의원님 순서입니다. 장관님, 예. 형법 내란죄는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 세 번째 부하 수행죄가 있습니다. 부하 수행죄는 부하 내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여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계엄 당일 국힘 의원들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18명만의 계엄 해제에 참여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상 국회 정문 앞에서 뒤돌아가는 등 사실상 계엄 해제에 불참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힘의 내란 동조 행태이고 적어도 부하 수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란 속의 윤석열, 내란을 일으킨 핵심 우두머리의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이것을 당론으로 12월 4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사실상 옹호를 한 겁니다. 부하 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한남동 간주 앞에서 공권력을 저지를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지만 사실상 내란 수계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눈물겨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란죄에 사실상 부하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란죄에 사실상 동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내란범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는 이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계엄 그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지 않은 게 계엄을 어쨌든 부하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법무부에서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 요청을 하실 생각이시죠? 뭐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법 제8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는 헌법기관이 국회를 침탈을 못하지만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조용히 하세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오지만 일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이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 당일 법무부에 모인 그 간부들과 법무부 장관은 이런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당시에 참여했던 간부들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회의 내용이나 지시 등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을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뭐 특검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박상용 검사 나오세요. 법무부의 최근 보도 자료입니다.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에서 연어 덮밥 등을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컵에 김성태 등이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을 했다. 김성태가 원하는 도시락과 음식이 수에 반입된 사실이 있고 또 검찰의 창고 영상 녹화실에서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쌍방울 직원이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한 정황이 있다라고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고 이미 법사위에서 위증한 증인들을 다수 고발 조치한 바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1315호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습니까? 1315호에서 누가 식사를 했냐는 말씀이십니까? 뭐 식사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네.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 예, 식사한 적 없습니다, 거기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둘 다 공무상의 공문서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무부가 어떤 게 말씀이신지요? 지금 박상용 검사가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작성한 어떤 게 공문서라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작성한 어떤 게 공문서신지요? 판에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국회 와서 예, 근데 그건 문서성이 없기 때문에 문서성이 왜 없습니까? 예,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짓말했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위장하는지 아닌지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제가 법리상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실은 본인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거짓입니까? 제가- 법무부가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겁니까?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게 뭐 있습니까? 본인 사실이 감찰 결과가 나오면 아마 알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법무부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정황을 확인했다. 근데 거짓입니까? 그럼 의혹이 있다고 확인됐는데 왜 감찰을 하겠습니까? 왜 본인이 예,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문서에 관해서 지금 본인이 반박한 거를 제가 사실이냐 묻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 제가 다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거짓이죠. 자,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순서입니다. 좀 조용히 합시다. 시간 진행하세요. 네, 합니다. 저 박상영 증인 한 번만 좀 더 나와주시고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저는 박상영 증인의 오전 증언 내용은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방해 행위가 국민 앞에 드러난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 저는 이 민주당에 있을 때는 몇 번 뵀었거든요. 예. 몇 번 뵙기도 하고. 네네.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어떤 소송 관계라든지 이런 법적 분쟁을 거의 컨트롤 타워였어요. 네, 내부적으로는 다 이게 다 컨트롤하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상황도 파악을 하고. 저도 이분한테 전화 드렸었죠. 어떻다. 이렇게 다 얘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본인 다 알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설주한 변호사 영상을 본 건데요. 며칠 전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요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법적 쟁송을 총괄했고 본인도 김현지와 소통한 적이 있다는 말이고요. 이거는 지금 법적 쟁송이 뭐겠습니까? 뭐 민사소송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의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속보가 떴는데 설주한 변호사가 김현지 부속실장과 소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증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몇 가지만. 아까 설주한 변호사로부터 이제 들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김현지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 변호를 그만두게 됐다는 말을 듣고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상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수사팀에 제가 그때 당시에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부장검사에게 실제로 보고를 했나요? 보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을 하고 3일 뒤에 설주한 변호사가 잘렸는데 그 다음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막 난립을 했다라는 증언도 아까 오전에 잠깐 하셨어요.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당시 그 설주한 변호사가 없어져서 사실 이화영 당시 전 부지사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자기는 설주한 변호사가
굉장히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설주한 변호사랑 계속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설주한 변호사가 뭐 굉장히 모욕을 많이 당했는지 그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변호인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도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떤 변호사가 저희 조사실로 누구요? 어느 변호사입니까? 아십니까? 서상윤 변호사였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들이닥쳐서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조사를 하지 말라고. 근데 선임이 안 된 변호사인데 그럼 선임 관계가 없는데 누가 선임을 해서 보낸 거죠? 누가 선임 관계가 아예 없었고 네. 그 수기로 선임계를 써서 와서 지금 여기서 도장을 받겠다고 해서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그때 당시에 거절했고 저는 이게 일종의 좀 사법 테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그다음 그 서상윤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유하영이 증인으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식으로 아까 또 언뜻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예, 전혀 없고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뭐 민주당 측이든 어느 측이든 거의 무제한적으로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유하영 부지사 잠깐 증인석에 나와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증인, 설주한 변호사가요. 지금 속보가 떴는데 김현지 씨와 접촉을 한 게 그 당시에 맞다라고 시인을 했거든요. 당시 설주한 변호사가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서 증인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만 제가 아니 그 김현지 변호사랑 김현지 보좌관과 접촉했는지 여부를 증인은 정확히 모른다는 건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그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박상영 검사 얘기는 그겁니다. 증인이 허위로 자백했다 그러면 증인만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나한테 털어놓을 수 있느냐. 네? 특히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증인이 만약에 허위 자백을 했다면 증인만 알고 있는 사실, 국정원에서 어떻게 문건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국정원에 무슨 말인지 취지를 잘 못 이게. 국정원에 먼 친척이나 먼 인척이 직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박상용 검사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나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잠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김성태가 대답부터 하고 말을 하세요. 지금 시간이 사건을 없어요. 네. 저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관련됐다고 자꾸 프레임을 만들기에 제가 초지일관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거는 국정원에서 제가 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 확인해 보면 다 나의 무고함, 무혐의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제가 국정원 직원은 당연히 검찰에서도 알고 있었죠. 네. 아니 그걸 뭐 국정원 직원 이름을 여기서 얘기합니까? 아까도 몇 차례 얘기했죠. 좀 들으십시오.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예. 아닙니다. 아니 그건 검찰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 아니 뭐 그거야 뭐 검찰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주진희 의원님 나온 김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 고발 또 하셨던데 그 기억하십니까? 그거 아직도 계속 고발을 유지하십니까? 위증한 거 아니고 또 있습니다. 하도 고발을 많이 해서 기억을 못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취지인데.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고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정우용 참고위원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요즘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지금 상장회사 협의회에서 정책 총괄하는 부회장 맡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 성장 이면에는 우리의 수많은 명멸하는 그리고 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 또 기업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성공하면 상장도 해서 또 자랑스럽게 일자리도 늘리고 세금도 많이 또 내고 그러면서 국위도 선양하는 이런 상장사 협의회 부회장 맡고 계시는데 요즘 특별히 국내외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 맞아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도 또 우리 많은 또 국민들은 1,400만 주주들은 또 주가 주식시장에 또 이렇게 좀 뭐 활성화로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지만 그것도 녹록지 않죠. 예, 그래서 정말 기업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기업이 잘 돼야 또 나라도 잘 되고 또 주주도 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주주의 권한 그리고 상장회사가 따라야 할 규범, 자본시장의 건전성 등을 위해서 규율하는 법이 바로 자본시장법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과 올해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어요. 예, 이게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가 우리가 기업이 잘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든 최소한의 규율을 위한 법인데 이런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상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상장회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주주 가치가 있고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주 가치도 올라갑니다.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 근데 꼭 반대로 주주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금년에 2차례 개정된 상법에서 총 6가지 사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시다 보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 법무부 우리 법 전문가인 검사님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법이 정교해야 되는데 좀 빈 곳이 많다 보니까 기업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주를 좀 이익을 해치지 않는 건지라고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69개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을 결정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자기 이사가 책임지지 않고 또 주주들을 위한 것일까라는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 다른 사항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제한, 특히 3% 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3%로 제한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확대하면 오히려 2대 주주나 3대 주주가 오히려 더 이득을 얻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강화를 하시게 되려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것도 같이 조금 검토를 해서 정교하게 설계하고 입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상장회사 중에는 이렇게 또 아주 대형 능력 있는 상장회사도 있지만 굉장히 그 비전이 있고 알짜면서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자기 보호 능력이 취약한 중소 상장회사들도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코스피 상장사가 852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은 한 15%고요. 나머지 85%는 전부 다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가 지수가 3,500 정도, 6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착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반도체라든지 조선업종 이런 AI 이런 업종들이 이제 대형주입니다. 그 대형주의 주가가 오르면 주가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중소형 주들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가 지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같이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당이 지금 또 이 상법 개정으로도 많은 기업들, 특히 강소 기업들, 약간 그렇지만 비전 있는 기업들이 고통을 겪는데 지금 또 더 센 상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이런
더 센 상법으로 걱정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 2차 개정상법은 그 영향이 나타나는 데는 보통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상법 개정으로 말씀하시는 자사주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효과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지만은 자사주에 대한 효과는 저는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회사들이 의무 소각을 해야 되면은 자사주를 매입할 그런 유인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증시 부양 효과, 즉 주중하는 효과는 뭐 한 번 정도 거기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도 그 경제계의 좀 우려를 반영해갖고 또 기업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갖고 그 주주의 충실 의무에 관련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오랜 또 요청인 과도한 그 경제 형벌에 대한 그 대대적인 정비에 좀 착수하고 있고요. 또 배임죄 관련해서는 뭐 찬반 여러 의견이 있지만 처벌의 공백이 없게 하면서도 기업의 어쨌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안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무열 수사관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다 나오시면 진행해 주세요. 예. 지금 어떻게 대검의 근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 일부 검사실에서 참여 수사관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예, 반부패 일부 수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도 관여를 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일부 관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국힘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적은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남욱 변호사 측이 2021년에 유동규 씨에게 6억 원을 제공했는데 그 돈을 유동규 씨가 사용했느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네. 검찰이 김용을 엮어내기 위하여 유동규의 죄를 덮어주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을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동규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석방된 20일 전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정을 했습니다. 또 본인 검사실에서 부른 거죠? 본인이 근무하는 검사실? 저희 검사실도 있었고 다른 검사실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에 조서가 작성된 바가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위법한 조사를 한 셈이죠. 조서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면 연단보고라는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요. 형사소송법은 또 수사준칙 26조 이것에 따르면은 명칭을 불문하고 네네.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명백하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그것도 모릅니까? 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24시간이라는 아주 긴 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오갔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업무적으로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면담조사 보고서를 우리 증인이 작성하셨어요? 예, 검사와 같이
면담을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작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았던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길래 조서도 작성 안 하고 면담 보고서는 매우 짧게 작성이 돼 있을까요?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거기에 설명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입니까? 조서 작성 여부나 면담 보고서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제 소관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면담 보고냐 아니면은 그날 조서를 작성하냐는 검사의 판단이라 제 이겁니까?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검사의 판단이다. 수사관인 증인의 판단 사항이 아니고 저의 판단 사항은 아닌 것으로 주인 검사의 생각합니다. 판단 사항이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서 작성 의무 규정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회유, 압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조차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이 유동규 등을 회유한 그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봐야겠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 뭐냐면은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다음 날 유동규를 바로 석방을 해줬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즉시 석방과 추가 기소 면제를 약속하고 회유 진술, 조작 진술을 받은 다음에 바로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건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석방과 체포가 둘의 막교환처럼 이루어지고 하필이면 그 협조 진술을 받기 전에 이런 면담 조사 보고서로 대체한 이유조차 작성하지 않는 간단한 면담 보고서만 3번 연속 작성이 됐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면담 보고서나 조서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마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동규에 대한 석방은 아마 법원의 구속 만기에 따른 그런 석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인으로 나오신 정우용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부회장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관련 질의가 없으시면 이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네, 가셔도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네, 장관님. 예. 아까 법무부 업무 보고 보니까 32쪽에 국민이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나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아시죠? 네. 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SNS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뭐 고액 알바, 해외 근무 이렇게 제안을 받고 속아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범죄하고 관련돼가지고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결국 목숨까지 잃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조현 외무부 장관은 지난주에 알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300건이 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죠. 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공석입니다.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대학생이 사망한 게 8월 8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사건 발생 2달이 지난 뒤에야 대응을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교민사에서도 굉장히 경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응이 그 늑장이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그 교민회 회장 그리고 또 오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원에서 민간 구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캄보디아하고 좀 어떤 협조 체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는 그 법무 차관이 관련 그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차관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해외 취업 사기, 그리고 또 인신매매형 온라인 구직 사기. 이거 지금 처벌할 수 있는 이 보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약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천세관 마약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임은정 그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한테 필요할 시에 검사를 추가해서 엄정히 수사하라 이러면서 또 의혹 제기자인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네네.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규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일선 검사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지금 백혜룡 이 경정을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우선 검찰청법 제8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고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바로 검사장한테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거 절차 위반이고요. 그리고 또 백경정은 의혹의 제보자이면서 당사자예요. 이거는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또 그 경정을 수사팀에 넣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건 검찰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뭔가 좀 이게 법률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하셨어요? 저도 뭐 그 민정수석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구속을 해라 마라, 영장을 청구해야 마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적 의의 큰 사건이니까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갖고 좀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물론 이런 엄정한 취지를 수사하는 생각했습니다. 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경식 증인 나왔습니까? 네, 잠깐 나와보시죠. 나오신 동안 잠깐 멈춰주세요. 시간을 좀 해주세요. 네네네. 네, 이동하고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멈췄습니다. 네, 지난 9월 5일에도 나오셨었죠? 예, 맞습니다. 예, 9월 5일에 법안심사 1소위에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그 증인께서 지금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조경식의 주장이라면서 2022년 5월에 이철규와 예, 맞습니다. 예. 5월이 아니라 정정합니다. 그 5월은 그 저희 KH그룹 배상일 회장이 도망간 준비할 때고요. 2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예, 63빌딩에서 만난 거나. 예, 그거하고는 이거 제가 일어난 거는 상관이 없죠. 예. 예.
23년 10월 27일 날 교정의 날 특사로 나왔다가 가석방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조배석 의원님, 다음 22 미리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묻는 의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예. 그럼 그거하고 이철규 의원님께서 63빌딩에서 저희 배상윤 회장하고 원 회장하고 지금 스카이 72 최상주 회장하고 같이 만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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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구속돼 있었지만 그걸 다 저희 변호사들이 저희 협의하는 일입니다. 저희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는 없었죠. 예. 그리고 나와서 또한 그 당시 63빌딩에 관한 그 골프장에 대한 거를 제가 전담해서 맡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3월 18일 날 됐습니다. 네. 나온 김에 한마디만 드리면 될까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 안 드린다니까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조배석 의원님한테 말고요. 네.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예, 1분 그런데, 내로.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신동욱 의원님께서 PPT를 띄워놓으시고서 이화영 전 부지사님한테 제가 그걸 밝혀야 돼. 제가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못했기, 예? 자, 문답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PPT에 띄어 있던 게 뭐냐면, 2019년도, 4월 달에 300만 불 대북 송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북 송금은 저희 쌍방울 그룹의 사업 자금으로 송금을 한 거죠. 아니, 이건 잘못 알고 자꾸 대북 송금, 이 단연간 이 대북 송금이라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을 하셔야죠. 자, 300만 불이 간 거는 처음에 백두산 관광호텔 사업 자금으로 계약금으로 간 겁니다. 예, 그렇고 7월 달에 제가 필리핀에서 아시아 태평양 평화대회를 제가 컨시도 호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 불러내느라고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게. 그리고 500만 불은 저희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 보시면 알지만 제가 다르게 들으니까. 코스닥 시장에 저희 KH 건설이라는 게 고시기에 상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두산을 갖다가 두산건설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네. 자, 증인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네, 들어가십시오. 자, 증인께서 어제도 나오셨고, 오늘도 나오셨는데, 발언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해서 잠깐 시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서용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뭘 숨기고 싶어서 그래요? 내란범 윤석열 그렇게 이재명을 잡고 싶었지만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요. 내란범 윤석열이 이재명, 수원, 경기도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지만 근데 윤석열이 감옥갔어요. 내란 보안해도 국민의힘 같이 감옥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의원님 들어가세요. 마이크 껐어. 껐잖아요. 자,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간 넣어주세요. 네, 서영교 의원님 시간 갑니다. 외환죄, 내란죄 그렇게 이야기해 줄게요 이제.
시끄러워요, 좀. 자, 박상용 검사 나오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박상용 검사. 못 드려요. 이화영 지사를, 자, 부처님 오신 날 불러냈어요, 안 불러냈어요? 이화영 지사를 부처님 오신 날 불러냈어요, 안 불러냈어요? 뭐 부처님 오신 날 불러냈죠? 저기 보니 부처님 오신 날은 아니고 대체휴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공범이에요, 아니에요? 같이 불러내면 돼요, 안 돼요? 대질 조사기 때문에 같이 부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시 43분에 복귀했어요. 밥은 뭘로 먹었어요? 거기서 사줬나요? 저녁 9시 43분에 복귀했으니까 저녁 시간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제공한 그 식사의 내역이 있을 겁니다. 식사의 내역을 갖고 오세요. 제공한 식사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이에요. 그걸 거기 검사실에서 돈을 썼다고요? 일요일 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식사가 제공이 됐으면 저희 검사실에서 됐으면이 아니라 제공했을 전날 파티가 있었던 거예요. 파티 넘겨봐 주세요. 저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 날 쓴 돈이에요. 그리고 다음 일요일 거 봐주세요. 일요일에 불러냈어요. 공범을 3명 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요? 주중에 이화영 의원이 하도 바빠서 불러냈다고요? 다시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 얘기. 주중에는 이화영 의원이 하도 면회가 많아서 주말에 불러냈다. 말해보세요. 뭐 그런 적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을 왜 바꿔요? 말 바꾼 적 없습니다. 장관님, 예. 저렇게 일요일에 불러냈어요. 일요일에 교도관들은 식사를 교도소에서 줘야 되는데 저렇게 일요일에는 줄 수 있는 밥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 밥을 쌍방울에서 제공했고 그 밥을 같이 먹었다는 교도관들이 증언이 나온 거예요. 내가 다 체크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합니다. 주중에 이화영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 불러냈다? 이 거짓말쟁이. 자, 주중에 불러낸 거 보여주세요. 주중에 불러낸 것. 다시. 주중에 불러낸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월, 화, 수, 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금 어떻게 됐어요? 월, 화, 수, 목, 금 다 부르고 박규택 의원 잘 봐요. 월, 화, 수, 목, 금 다 부르고 그리고 공휴일까지 부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주중에 저 사람이 바빠서 주말에 불러요? 어디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교도관들하고도 같이 조사한 거 통화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자리에 검사가 불러서 우리는 다 분류해서 가는데 그 자리에 대질조사 시켜야 된다고 부른답니다. 이래도 되나? 라고 보내주지만 휴일이나 공휴일에 밥을 제공할 수 없어서 그것을 쌍방울에서 사갖고 오면 그걸 같이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법무부 장관 잘 감찰하시고 이따위로 검사하면 되겠습니까? 저 표정 보십시오, 표정.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변호사가 이화영 의원에게 불리하게 자꾸 검사가 회유한다고 했는데 아까 회유한 증언 나왔죠? 검사가 왜 변호사가 그만둔 걸 자기가 검사가 그 얘기를 듣죠? 변호사가 그만둔 얘기를 왜 검사가 듣고 여기 와서 그걸 진술하죠? 당시 피의자의 변호권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가 의원님. 이 의원을 회유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의원님 조사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변호인이 갑자기 교체되는 것이 그게 변호인이 교체되는 상식적인 이유는 일이겠습니까? 부인이 교체한 변호인 전혀 거예요. 아닙니다. 부인이 교체한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부인이 교체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 합작했던 증언을 스스로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잘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압수수색 몇 번 했어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압수수색 몇 번 했어요? 이재명 지사를 압수한 적은 없는데요. 경기도
제가 그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그 정황 모두 다 나와 있죠. 어떤 기준으로 수백 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을 왜 엮으려고 했어요? 자, 들어가세요 이제.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시고 조경식 위원장님 나와보세요. 자, 제가 마저도 네.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까 의원님도 많이 드렸어. 예, 아까 의원님 많이 드렸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에 잠깐만요. 조금 전에도 조배석 의원님 한 3분 정도 더 드렸습니다. 짧게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짧게 답변하십시오. 예, 2019년도에 아까 PPT가 뜨고 저기 신동욱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게 틀렸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2019년도에 4월 달에 300만 불이 반출이 된 거는 대북 송금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은 있지도 않은 말이었고 저희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계약 자금입니다. 자, 계약 자금이 그룹이 외국에 투자를 하는데 몇십억, 100억, 200억 갖고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이란 특수사회입니다. 예? 그러면 2019년도 4월 달에 300만 불이 건너간 거는 계약금, 백두산 관광호텔, 카지노 관광호텔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 4월 달에 지나서 7월 달에, 2019년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컨시도 호텔에서 아시아 태평양 평화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측하고 이제 직접 접촉을 해서 그 계약서를 또 받아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의주 경제특구입니다. 좀 더 백두산은 좀 중국에서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게 좀 멀기 때문에 단동에서 가까이 그냥 신의주로 들어올 수 끊어진 철교도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수월하다. 더군다나 이 카지노 관광 호텔은 중국 애들이 정리해 주십시오. 예, 필리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신의주에다 차리겠다고 그래서 그 뒤에 7월 달에 입고 나서 9월 달에 500만 불이 건너간 게 그 금액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저희 쌍방울 그룹의 사업 계약금이 나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동기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안부수라는 북한 프로과에 의해서 이 일이 모든 게 지금 벌어졌던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이화영 부지사님도, 경기도 부지사로 가시면서 저희 쌍방울하고 계속 연을 잇게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카드도 저희가 회수 못한 거고, 안부수는 소개가 그렇게 돼갖고 알게 돼서 이 사업이 전개가 된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안부수라는 프로과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변호사님 조금 있다가 준비 좀 해주세요. 한동수 변호사님 계신가요? 한동수 변호사님 있다가 증언대에 좀 나와주세요. 법무부 장관님 화면 좀 올려주세요. 장관님 지난 9월 24일 날 저렇게 법무부 공고로 떴거든요. 저 내용 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 있는 검사장에 대해서 2년 후에 강등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강등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일선으로 보낸다는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아마도 부칙에 소급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잖아요. 근데 행정절차법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있는 거고요. 이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는 이 소급표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법무연수원에 이 개정령 시행 당시에 법무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장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한직으로 갔던 검사장 한동훈을 수사했고 윤석열 징계에 증인으로 나와서 윤석열 비위를 입증했던 그 검사가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는 강등되어서
또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사받고 징계받고 그리고 한직으로 밀려났는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제 또 강등이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을 하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 규정이 소급표가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장관님께서 이게 지금 아마 공고가 되어서 의견을 받고 계실 텐데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뭐 강행 규정은 아니고 네. 어쨌든 그 살펴봐 재량 규정이기 주십시오. 때문에 네, 의원님 말씀 잘 경고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한동수 변호사님 화면 올려주세요. 공소청 이제 아마 중수청으로 바뀔 텐데요. 검찰개혁 입법이 되면 저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배치표이거든요.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가지게 되면 저 배치표에서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공소 취소권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서울중앙지검의 배치표, 검사 배치표인데요. 저 수사 인력과 특활비, 예산이 보안 수사권을 이유로 그대로 아마도 가지고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 보안 수사가 뭔지 하도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권 달라고 하니까 제가 통계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검찰이 자기들은 보안 수사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긴급한 경우, 구속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 등등의 사례를 들면서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통계조차 없는 검찰이 무슨 보안 수사권을 지금 달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검찰이 보안 수사권 가지고 있는 지금 검찰은 검찰개혁 입법하면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갤 것이다. 수사 지연하고 방치하고 그래서 한없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장기 미제가 2025년 7월 2만 건이 넘습니다. 저기에는 6개월 초과에는 1년, 2년, 3년 막 넘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검찰이 저 장기 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안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보안 수사 요구를 했더라면 저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가 됐을 텐데 검찰이 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검찰은 범죄 사실의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대상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보안 수사권과 수사권이 차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사죠. 임의수사, 강제수사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검사의 수사권을 그냥 가지는 거고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를 100%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입법은 그것이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타당하고 실증적인 접근 방식에 동일합니다. 방금 검찰이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 이거는 오랫동안 검찰 조직이 각종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해온 이익을 유지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단 검찰 개혁을 할 때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일어난 일로 한시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부패 검사 조직의 전현직 검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 카르텔 그리고 불공정한 수사라는 그런 역사적인 접근들을 가져가야지 올바로 보안 수사권의 문제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안 수사권이 유지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부서와 인력과 특활비들이 그대로 온전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복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네. 이홍현 교정본부장 직무대리님 좀 나오시라고 하고 좀 시간을 좀. 누구시라고요? 이홍현 아, 교정본 직무대리. 예. 잠시만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좀 여기서 제보를 좀 받기를 2023년 5월 17일 이른바 이화영 부지사 연어 술파티 사건이라고 지목된 날이 5월 17일 맞죠? 2023년 5월 17일 맞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에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들 면회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그 면회한 내용에 오늘 저녁에 술 가지고 들어오라. 저도 이제 직접 봐야 알겠지만 그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페트병에 넣어라 이런 말도 있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류의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한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찰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구체적 사실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 중에 있다고 아니라고 말씀 못 하시네요. 지금 감찰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 없다고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연어 뭐 술파티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신동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제 질이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본질은 연어가 아니죠. 연어로 대표되는 진술 세미나인 겁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술 세미나인데 이게 아까 주진우 의원하고 박상용 검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진우 의원은 쌍방울 수사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법률비서관이었죠.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그때 윤석열 정권이 매우 신경을 쓰고 있던 쌍방울 사건의 주인검사였습니다. 둘이 물어보고 답하고 아주 그냥 술술술 답변을 하는 걸로 봐서 그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진술이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보받은 것 그리고 기타 다른 감찰 내용이 결국 밝혀질 거지만 저는 감히 박상용 검사 얘기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곧 밝혀질 일인데도 저렇게 한쪽 의원은 질의를 하고 검사는 답을 하고 이것은 아직까지도 검찰이 구태를 못 벗은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환 서영교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날 3명이 출정하고 3명이 같은 시간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까 박상용 검사도 얘기를 했죠. 대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장관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날 셋이 같이 나와서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대주신문을 위해서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오고 같은 시간에 들어갔으면 진짜 대지를 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찰할 때 철저히 확인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신 의원님 다시 제론에서 미안합니다만은 본질은 연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도 저는 100회 이상 진술세미나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확정은 없어서 말씀은 굳이 정확히 더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 부속실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이 부속실장이 없었지 없다가 생겼지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1부속실장이 검찰 출신이었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윤모가 인사비서관이었나 부속실장이 이 정도 생각하는데 어느 국민이 1부속실장의 학력을 궁금해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의원님 학력을 그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게 됐어요. 동료 의원들 학력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의 학력을 누가 궁금해한다고 그걸 은폐하니 많이 합니까? 그리고 국민이 저는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국민이 일부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나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갑자기 보좌관이라는 보좌하던 사람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언제적 진짜 세대 차이, 저도 세대 차이 납니다. 언제적 종북 얘기입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즐겨 하시는 중국을 얘기하세요, 중국을. 예? 그게 조금 더 핫해 보입니다. 종북은 정말 저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정복하면 야 이거 좀 뭔가 작전 잘못 세운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아요. 예?
뭐 같으면, 아니, 제가, 잠깐만, 우리 신동훈 의원님한테 답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사람 꺼내가지고, 이 사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프레임 씌우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를 하실 때도 좀 정도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네. 그 부분 아까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인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박준태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좀 경청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십시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김영민 간사님 의사진행 하시는 기회에 우리 나경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평생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 중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운 그 이유들, 강압수사, 인권 탄압하는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 수사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이요? 숨어 있어요. 사과도 안 해요. 조문도 안 해요.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강압수사하던 검찰은 해체하고 특검은 우리 자식과도 같으니까 다 괜찮다. 장관님, 이 죽음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 예, 말씀하시죠. 우리 양평 공무원의 어떤 그 사망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쩌면 이게 특검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민중기 특검이 관심을 갖고 또 상세하게 본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인이 수사 받고 나서 직후에 남긴 자필 메모가 있고요. 유언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수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런 특검은 수사 기소권 다 갖고 공수처도 예쁘니까 수사 기소 다 해도 돼. 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검찰이 해체되니까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된단 말이죠. 이 지금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강압수사했다는 그 수사팀, 제가 알기로는 민중기 특검팀의 9팀입니다. 여기는 경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수사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수사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그 수사는 법무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뭔가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계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경식 증인인가요? 한번 나와 보시죠.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요, 회사가 거액을 북한에 보낸 이유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목적이 아닌 기업 투자 목적에서 보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증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본인이 정가를 가지고 왜 뭐라고 하냐는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저기 올라온 걸 보면 사기, 구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건 맞아요, 이 자체는? 예, 맞습니다. 그럼 사기로 9번의 정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도, 작물 취득, 변호사법 위반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9번의 정가에 이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로 또 있는 겁니까, 정가가?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 구범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예. 지금도 구속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예, 지금 특수상해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왜 발생한 사건입니까? 1월 9일 날 예. 누군가가 재산을 갖고 도망을 갔는데 2월 15일 날 여기 한성골프장에서 수원에 수원구치소는 2년도 없는 사람인데 예. 수원 한성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토요일 날 2월 15일 날 재판 중이신 사안이면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들어보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회칼을 들고 막 휘둘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칼을 소지하지는 않았나요? 칼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회칼은 아닙니까? 칼인데? 과도입니다. 과도를 들고 휘둘렀다 이런 겁니까? 휘둘른 게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찰에서 엮인 거죠. 알겠습니다. 증인의 말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아까 하시는 말씀도요. 본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하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 지금 가까이 뒤에 좀- 박상용 검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이요. 예. 뒤에 박상용 13135 검사님 계시죠? 뒤에 계신데, 저분이 저희를, 그룹 대표나 이사들 본부장까지 잡아놓은 게 17명입니다. 이재명을 불어라. 이재명을 여기 이 사건에 연루를 시켜라. 그래서 구속된 게 저희 임원들이 전부가 17명입니다. 전과자들이 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예? 네. 예,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렇셨습니까? 네, 감사를 시작한 지 벌써 3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7시 45